캄보디아 국경에서 폭발음이 울렸을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로켓포 사거리 안에 한국인 1,200명이 있었지만 국제사회도 주변 국가도 캄보디아 정부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정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침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민들은 도망치지 않았고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외교가 완전히 멈춘 그 순간 한국은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국의 그 위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차니타 수파콘입니다. 저는 12년째 분쟁 지역을 취재하는 태국 국영방송 국제부 기자예요. 이번이 18번째 분쟁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날 아침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아란 야뿌라떼주에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제가 머물던 호텔에서 북쪽으로 고작 약 1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북쪽 하늘에 검은 연기가 올랐습니다. 저는 즉시 차에 올랐어요. 오전 7시 15분 국경 마을 반끌롱 룩 도착. 민간인 주택 포함한 작은 마을의 초토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상자 0명. 마을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11시에 군인들이 와서 대피하라고 했다고요. 2시간 안에 모두 떠났다고 했어요. 저는 차 안에서 지도를 펼쳤습니다. 폭격 지점에서 남쪽 42km. 한국 교민 약 1,200명이 거주하는 산업단지. 저는 즉시 계산했죠. 로켓포 최대 사거리 70km 산업단지까지 42km. 완전히 사거리 아닙니다. 저는 즉시 산업단지로 향했어요. 건물 27개동 섬유공장 12개, 전자부품 공장 8개, 주거시설 7개동.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37세 섬유공장 생산 책임자 박민수 씨였습니다. 37세. 섬유공장 생산 책임자. 오늘 아침 폭발음을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들었다고 했어요. 아내가 깨워서 같이 들었다고요. 대피 계획이 있냐고 물었죠. 박민수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상황을 지켜보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를 믿는다고요. 저는 놀랐어요. 로켓포가 23km 떨어진 곳에 떨어졌는데 그는 침착했습니다. 두렵지 않냐고 물었죠. 두렵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정부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오전 11시. 방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태국 외교부 대변인.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요. 한국 교민 1,200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3초 침묵.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어요. 유엔 담당관.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다고 했습니다. 민간인 보호 계획이 있냐고 물었죠. 대화를 지지한다고 했어요. 아세안 대변인. 양자 간 대화로 해결되어야 한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오후 2시 34분. 캄보디아 국방부 성명. 테러 조직 소탕 작전 수행 중. 민간인을 겨냥하지 않음. 그러나 보호하겠다는 말은 없었어요. 오후 3시. 한국 대사관. 영사가 받았어요. 교민 대피 계획이 있냐고 물었죠. 현재 본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교민들에게는 안전수칙을 전달했다고요. 태국이나 캄보디아로부터 안전 보장을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3초 침묵. 아직 공식 답변은 없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영사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기자님,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멈췄어요. 그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우리 교민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죠. 한국은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산업단지로 갔어요. 오후 11시 30분. 건물들은 조용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고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정문 근처. 민간 차량 3대.
평범한 세단. 방콕 번호판. 차 안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4명의 남자. 민간인 복장. 그런데 앉은 자세가 달랐습니다. 너무 반듯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전 1시. 호텔로 돌아왔어요. 저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7분 첫 폭격 42km 떨어진 교민들. 72시간 안에 또 다른 공격 가능성. 11월 6일 오전 6시 47분. 72시간입니다. 국제사회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태국은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는 응답하지 않았죠. 그러나 한국은 이상하게 침착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몰랐죠. 한국이 이미 계산을 끝냈다는 것을요. 11월 4일 오전 7시 72시간 카운트다운 67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산업단지로 향했어요. 어젯밤 본 민간 차량 3대가 궁금했죠. 오전 8시 도착. 차량 3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 사람은 없었어요. 산업단지 정문 경비원에게 물었죠. 어젯밤 저 차들이 언제 왔냐고요. 밤 11시쯤 왔다고 해요. 아침 6시에 사람들이 내려서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누구냐고 물었죠. 한국 대사관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했답니다. 저는 산업단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전 9시. 사람들은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곳곳에 낯선 얼굴들이 보였어요. 한 명은 공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은 주거구역 광장에 있었죠. 모두 민간인 복장. 그러나 눈동자가 달랐어요. 계속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박민수 씨를 찾았어요. 어젯밤 이후 달라진 게 있냐고 물었죠. 박민수 씨가 일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 문자가 왔다고요. 한국 대사관에서요.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어요. 비상 연락망 점검이라고 했답니다. 문자를 받으면 답장하라고요. 몇 명이나 답장했냐고 물었죠. 1200명 전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새벽 4시에 전원이 답장했다는 게 이상했죠. 박민수 씨가 쓰게 웃었어요. 요즘 누가 푹 잔다고요.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두렵냐고 다시 물었어요. 두렵다고요. 그러나 이상하게 안심이 된다고 했어요. 왜냐고 물었죠.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낀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기자님도 느끼지 않으세요? 이 단지 안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산업단지를 천천히 걸었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주거구역 5개 동 옥상. 작은 안테나가 새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공장 주차장. 평소에 없던 승합차 2대. 단지 외곽 담장. CCTV 4대 추가 설치. 모두 어제는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경비원에게 물었어요. 언제 설치되었냐고요. 오늘 새벽이라고요.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에 작업자들이 왔다고 해요. 누가 시켰냐고 물었죠. 한국 대사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후 2시에 방콕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 전화했습니다. 산업단지에 사람들을 보냈냐고 물었죠. 영사가 3초 침묵하더니 답했습니다. 교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요. 무슨 조치냐고 물었어요. 말씀드릴 수 없다고요. 그러나 교민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했어요. 또 그 확신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죠. 영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기자님, 한국은 자국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11월 3일 오전 6시 47분 첫 폭격. 11월 3일 밤 11시 미스터리 차량 3대. 11월 4일 새벽 4시 1200명 전원 답장. 11월 4일 새벽 57시 안테나, CCTV, 차량 배치.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은밀하게요. 외교가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국 군사 전문가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전직 태국 육군 대령이었죠. 만약 외국에 있는 자국민 1200명을 보호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외교로 안전 보장, 다른 하나는 직접 데려오는 것. 직접 데려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작전이라고요.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한국이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냐고 물었죠. 저라면 그렇게 한다고요. 외교가 실패했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72시간 카운트다운. 43시간 남았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저는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11월 5일 오전 6시. 72시간 카운트다운. 24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어요. 오전 6시 47분. 정확히 첫 폭격 48시간 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요했어요. 폭발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죠. 이 고요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요. 오전 7시 저는 태국 국방부에 전화했습니다. 국경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캄보디아군의 움직임이 증가했다고요. 무슨 움직임이냐고 물었죠. 병력 집결이라고 했어요. 국경에서 북쪽으로 15km 지점. 약 500명 규모. 저는 즉시 계산했습니다. 국경 15km. 산업단지까지 42km 합쳐서 57km 로켓포 사거리 70km 아닙니다. 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냐고 물었어요. 관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교민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죠. 3초 침묵. 그것은 한국 정부의 몫이라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전 9시. 산업단지 도착.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의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짐을 싸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았죠. 박민수 씨를 찾았습니다. 그는 집 앞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새벽 5시에 문자가 왔다고요. 한국 대사관에서요.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어요. 비상대피 준비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나 아직 떠나지는 말라고요. 신호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고 했대요. 무슨 신호냐고 물었죠. 모른다고 했어요. 다만 신호가 오면 즉시 움직이라고 했답니다. 저는 단지 안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가족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육상 선수들 같았죠. 오전 11시. 단지 정문 근처에 서 있었어요. 그때 작은 트럭 5대가 들어왔습니다. 방콕 번호판. 평범한 화물 트럭. 그런데 운전사들이 달랐어요. 너무 젊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리고 체격이 좋았어요. 트럭들은 중앙광장에 주차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트럭 짐칸을 보려고 했죠. 그러나 한 남자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민간인 복장. 그러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도와드릴까요? 저는 기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이곳은 출입 제한 구역입니다. 저는 물러섰습니다. 오후 2시. 방콕으로 돌아와 한국 대사관에 전화했어요. 오늘 산업단지에 트럭 5대를 보냈냐고 물었습니다. 영사가 답했습니다. 교민 지원 물자라고요. 무슨 물자냐고 물었죠. 식량과 생필품이라고 했어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영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한국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사가 긴 침묵 후 말했습니다. 기자님, 72시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오후 8시, 캄보디아 국방부 발표. 국경지역 테러 조직 소탕 작전 계속 진행. 예상 소요 기간 72시간.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11월 3일 오전 6시 47분 첫 폭격. 11월 6일 오전 6시 47분이 72시간 후. 내일 아침입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캄보디아는 정확히 72시간이라는 시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도 정확히 72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양측 모두 같은 타임라인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전직 대령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물었죠. 만약 72시간 안에 1200명을 대피시켜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라고요. 하나는 낮에 공개적으로, 다른 하나는 밤에 은밀하게. 어느 쪽이 더 안전하냐고 물었어요. 밤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공격받지 않으니까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1월 5일 오후 11시. 72시간 카운트다운 7시간 47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내일 새벽, 무언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잠들지 않기로 했어요. 11월 6일 오전 3시. 72시간 카운트다운. 3시간 47분 남았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잠들지 않았어요. 오전 3시 15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민수 씨였어요. 기자님. 시작됐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신호가 왔다고요.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즉시 옷을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오전 3시 30분. 산업단지로 향하는 도로. 어두웠어요. 가로등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속도를 늦췄습니다. 오전 3시 47분 산업단지 입구 1km 전방. 저는 차를 세우고 걸어서 접근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차량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트럭 5대, 승합차 12대, 승용차 23대, 총 40대였습니다. 불을 끈 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차량들은 일렬로 남쪽으로 향했어요. 방콕 방향이었죠. 속도는 시속 40km 정도.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차량 한 대 한 대를 세웠습니다. 트럭마다 사람들이 가득 타고 있었어요. 승합차에도요. 승용차에도요. 대략 계산했죠. 트럭 1대당 약 80명, 승합차 1대당 약 15명, 승용차 1대당 약 5명, 총 1195명. 거의 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견했어요. 모든 차량 맨 앞에 오토바이 2대가 있었습니다. 라이더들은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검은색 재킷. 그들은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선두 차량이었습니다. 오전 4시 10분. 마지막 차량이 산업단지를 떠났어요. 저는 산업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불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단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비원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언제 떠났냐고 물었죠. 새벽 3시 15분에 신호가 왔다고 해요. 3시 30분에 첫 번째 차량이 출발했다고요. 무슨 신호였냐고 물었어요.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문자였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왔다고 해요. 내용이 뭐였냐고 물었죠. 경비원이 자기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그도 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코드명 귀환. 집결 시간 330. 집결 장소 중앙광장. 이동 방식 차량 번호별 탑승. 목적지 안전지대.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누가 보냈냐고요. 경비원이 답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라고요. 저는 차로 돌아왔어요. 오전 4시 30분. 저는 남쪽으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갔습니다. 차량 행렬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빨리 사라진 거였죠. 저는 방콕으로 향했어요. 오전 6시 20분. 방콕 외곽. 저는 한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트럭 5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본 그 트럭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여성들, 노인들, 모두 무사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다가 박민수 씨를 찾았죠. 그는 아내와 함께 서 있었어요. 무사하냐고 물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를 데려왔다고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주유소 입구, 승합차 3대가 서 있었어요. 민간인 복장의 남자들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죠.
그들은 무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명에게 다가갔어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만 지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오전 6시 47분. 정확히 72시간이 지난 순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1월 3일 오전 6시 47분 첫 폭격. 11월 6일 오전 6시 47분. 72시간 카운트다운 종료.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외교가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준비했던 거죠. 조용히, 은밀하게, 정확하게, 72시간 안에 1200명 전원을 안전하게 데려왔습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방식이라는 것을요. 11월 6일 오전 10시. 저는 한국 대사관 앞에 서 있었어요. 대사관 정문.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조용했어요. 그러나 저는 알았죠. 이 건물 안에서 7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오전 10시 30분. 한국 대사관 공식 브리핑. 기자 27명이 모였어요. 대사가 직접 나왔습니다. 그는 준비된 성명을 읽었어요.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캄보디아 마이너스 태국 국경 지역 불안정. 한국 교민 1200명 거주 산업단지 위험지역.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민 보호를 위해 자체 대피 작전을 수행했답니다. 작전명 귀환. 작전 시간 11월 6일 오전 3시 15분부터 6시 47분. 대피 인원 1200명. 사상자 0명. 저는 손을 들었어요. 대사님, 이것은 군사작전입니까? 대사가 답했습니다. 아니라고요. 민간 보호작전이라고 했어요. 군인이 투입되었습니까? 대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두 민간 보안 요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죠. 그러나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오전 11시 30분. 저는 태국 외교부에 전화했습니다. 한국의 작전에 대해 알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았다고요. 언제 통보받았냐고 물었죠. 11월 5일 오후 9시라고 했어요. 작전 6시간 전이었습니다. 승인했냐고 물었어요. 대변인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는 이해한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오후 2시. 저는 방콕의 한 카페에서 박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어요. 그러나 안도하고 있었죠. 작전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말했어요. 새벽 3시 15분에 문자. 모든 가족이 즉시 깼답니다. 3시 30분에 중앙광장 집결. 각자 지정된 차량에 탑승했다고 해요. 무서웠냐고 물었죠.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다고요. 왜냐고 물었어요.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들이 너무 침착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훈련처럼 움직였다고요. 실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혼란도 없었다고요. 모든 게 정확했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답했어요. 군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증명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기자님, 저는 우리 정부가 자랑스럽습니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우리를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고민했어요. 여러 제목이 떠올랐죠. 그러나 결국 이렇게 정했습니다. 책임의 무게. 저는 기사를 썼어요. 11월 3일 오전 6시 47분. 국경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42km 떨어진 곳에 한국인 1200명. 국제사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태국은 보장하지 않았다. 캄보디아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침묵하지 않았다. 조용히 준비했다. 은밀하게 움직였다. 정확하게 실행했다. 72시간. 한국은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냈다. 작전명 귀환. 대피 인원 1200명. 사상자 0명. 이것은 군사력의 과시가 아니었다. 책임의 실행이었다.
한국은 증명했다. 외교가 실패해도 자국민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기사를 전송했어요. 오후 11시.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기자님 기사. 메인에 올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의 밤.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12년간 기자 생활을 했어요. 18곳의 분쟁 지역을 취재했죠. 그 어디에서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교가 실패한 순간 대부분의 국가는 기다립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누군가 도와주기를. 그러나 한국은 달랐어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움직였어요. 조용히. 확실하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요. 11월 7일 오전 9시. 제 기사가 메인에 올라온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국제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AFP 모두 한국의 작전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제목들이 비슷했습니다. 한국 72시간 만에 1200명 대피. 외교 실패 후 자체 작전. 사상자 없는 완벽한 귀환.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어떤 언론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가는 긍정적이었어요. 저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국제관계 전문가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태국 출라롱콘 대학교 교수였죠. 왜 국제사회가 한국을 비난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3가지 이유라고요. 첫 번째, 한국은 외교를 먼저 시도했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와 협의했어요. 캄보디아 정부에 요청했죠. 유엔과 아세안에도 알렸습니다. 두 번째, 한국은 사전에 통보했다고요. 작전 6시간 전에 태국 정부에 알렸어요. 투명하게 진행했죠. 세 번째, 한국은 최소한의 개입을 했답니다. 자국민만 데려왔어요. 다른 것에는 손대지 않았죠. 무력 충돌도 없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침략이 아니라 보호라고요. 국제법상 정당방위에 가깝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이 절차를 지켰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다시 산업단지로 향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공장 설비도 그대로였죠.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사람만 없을 뿐이었어요. 저는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민수 씨의 집이었어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 부엌, 침실.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급하게 떠난 흔적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어요. 쓰레기통도 비어 있었죠. 전기와 가스는 차단되어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것처럼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사람만 대피시킨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계획했던 거죠. 어떻게 떠날지, 무엇을 가져갈지, 무엇을 남길지. 72시간 동안 한국은 혼란 없이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오후 5시. 저는 방콕으로 돌아와 한국 대사관에 전화했어요. 영사에게 물었습니다. 산업단지는 어떻게 되냐고요. 영사가 답했어요. 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요. 교민들의 재산은 보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돌아올 계획이 있냐고 물었죠. 영사가 말했습니다. 상황이 안정되면 돌아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선택. 떠나되 문을 닫지 않았어요. 대피했되 포기하지 않았죠.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국 국방부 발표를 봤어요. 캄보디아 마이너스 태국 국경 지역. 작전 종료. 캄보디아군이 철수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날짜를 확인했어요. 11월 7일. 한국 교민들이 대피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캄보디아도 알았던 거죠. 한국 교민들이 떠났다는 것을요. 더 이상 긴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어요.
한국의 작전은 단순히 사람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상황 자체를 바꾼 거였어요. 교민들이 위험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긴장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민들이 떠나자 긴장도 사라졌어요. 한국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요. 외교로 풀 수 없으면 상황을 바꾸면 된다는 것을요.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적었어요. 한국의 방식. 외교를 먼저 시도한다. 외교가 실패하면 준비한다. 조용히 움직인다. 정확하게 실행한다. 최소한만 개입한다. 상황을 바꾼다. 저는 이 메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라고요. 말로 설득하되, 필요하면 행동하는 나라. 위협하지 않되, 포기하지 않는 나라.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되었다고요. 11월 14일. 작전 귀환으로부터 8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콕의 한 식당에서 박민수 씨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냐고 물었죠. 박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분간은요.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산업단지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태국 정부가 보호해주기로 했다고요. 재산은 안전하다고 했어요. 언제 다시 오냐고 물었죠.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돌아올 것 같다고요. 이곳에 10년간 쌓아온 게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11월 3일 오전 9시 30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 정부를 믿는다고요. 그때 정말 믿었냐고 물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요. 폭발음이 들렸을 때 정말 무서웠다고 해요. 그러나 새벽 4시 한국 대사관에서 문자가 왔을 때 조금 안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요. 그리고 새벽 5시 두 번째 문자. 비상대피 준비. 그때부터 짐을 쌌다고 해요. 침착하게요. 아내도 더 이상 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3시 15분. 세 번째 문자. 코드명 귀환. 그 순간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3시 30분. 중앙광장에 모였을 때 모든 사람이 조용했다고 해요. 아무도 소란 피우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봤다고 했어요.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들. 민간인 옷차림이었지만 움직임이 달랐다고 합니다. 정확했다고요. 확신에 차 있었다고 해요. 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기자님,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들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을요. 차량에 탑승했을 때 한 분이 제게 말했다고 해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다고요. 한국 정부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실제로 행동한다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박민수 씨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11월 3일. 저는 박민수 씨에게 물었었죠. 두렵지 않냐고요. 그는 답했었어요. 두렵다고요. 그러나 우리 정부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안다고요. 그때 저는 놀랐었습니다. 로켓포가 23km 떨어진 곳에 떨어졌는데 그는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지금 8일이 지난 후 저는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 확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위험에 처하면 정부가 온다는 것을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요. 그날 저녁 저는 두 번째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기다림의 의미. 11월 3일 오전 9시 30분. 박민수 씨는 말했다. 저는 한국 정부를 믿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다. 경험에서 나온 신뢰였다. 한국 국민들은 알고 있었다. 위험이 오면 정부가 온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침착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다. 72시간. 그들은 기다렸다. 정부는 왔다. 약속이 지켜졌다. 그것이 기다림의 의미였다.
저는 기사를 전송했어요. 오후 11시.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기사도 메인에 올린다고 했어요. 한국 시리즈가 큰 반향이 있다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의 야경.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12년간 18곳의 분쟁 지역을 취재했어요. 많은 나라를 봤죠. 많은 정부를 봤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행동한 나라는 드물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말했고, 행동했습니다. 조용히, 확실하게.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제가 본 것이 특별한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한 나라가 자국민에 대한 책임을 실제로 이행하는 순간, 저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작전 귀환으로부터 70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태국 국영방송 본사에 있어요.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기자님, 아시아 태평양방송연맹에서 상을 주겠답니다. 무슨 상이냐고 물었죠. 올해의 탐사보도상이라고 했어요. 한국 시리즈로요. 저는 놀랐습니다.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기자님의 기사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답니다. 특히 정부의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호텔방에서 지난 70일을 돌아봤습니다. 11월 3일부터 지금까지 제 삶이 바뀌었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나의 취재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나라. 외교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자국민에 대한 책임을 실제로 이행하는 나라. 저는 메모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정했죠. 조용한 결단의 무게. 저는 썼습니다. 2024년 11월 3일 오전 6시 47분.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국경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42km 떨어진 곳. 한국인 1200명. 그날부터 72시간. 세상은 한국의 선택을 지켜봤다. 많은 국가들이 같은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다렸을 것이다. 외교가 풀리기를. 상황이 나아지기를. 누군가 도와주기를.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다. 조용히 준비했다. 은밀하게 움직였다. 정확하게 실행했다. 작전명 귀환. 11월 6일 오전 3시 15분부터 6시 47분. 3시간 32분. 차량 40대. 1200명 전원. 무사 귀환. 사상자 0명. 이것은 단순한 작전이 아니었다. 한 나라의 철학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한국은 증명했다. 외교가 최선이지만 외교가 실패하면 행동한다는 것을, 말로 설득하지만 필요하면 실행한다는 것을, 위협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국민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72시간.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세상에 보여줬다. 책임이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저는 12년간 기자로 살았다. 18곳의 분쟁 지역을 취재했다. 많은 나라를 봤다. 많은 정부를 봤다. 그러나 한국 같은 나라는 처음이었다. 이제 저는 안다. 한국이 강한 이유를. 군사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니다. 책임을 실행하는 의지 때문이다. 한국 국민들이 정부를 믿는 이유를.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이 존중받는 이유를. 위협이 아니라 책임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앞으로 저는 한국을 이렇게 기억할 것이다. 필요할 때 말없이 움직일 줄 아는 나라. 그 책임의 무게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저는 기사를 전송했어요. 다음 날 아침,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자님, 이 기사 일면 톱으로 갑니다. 그리고 특집 기획으로 확대하겠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방콕 거리를 걸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캄보디아 마이너스 태국 국경도 조용했습니다. 한국 교민들도 무사했어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러나 한 가지는 바뀌었습니다. 저였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예전처럼 보지 않습니다. 72시간.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취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배웠어요. 진정한 책임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진정한 국가가 무엇인지를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성공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자국민에게 하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날 오후 확신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이 역사에 기록될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위협이 아니라 책임으로, 한 나라가 세상에 보여준 조용한 결단의 무게. 저는 그것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물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에게요. 당신의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말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행동하겠습니까? 한국은 이미 답을 보여줬습니다.